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정신간호학 2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란 교수입니다. 3주차 영상 강의에서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원인,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체형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대상자가 불안하고 만약에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나 불안해요,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편두통이 너무 심해요. 또는 오른쪽 팔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또는 여기저기 두드러기가 나요. 이런 것과 같은 특정 어떤 피부 발적 같은 것들을 또 신체 증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떠한 증상일 수 있겠지만 혹은 의학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 증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어떠한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생리적인 어떤 반응 양상들을 살펴본 한스 세일리의 일반적인 증후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어로 GAS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고 반응, 두 번째가 저항 단계, 세 번째가 소진 단계입니다. 자,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서 그 결과로서 생리적 기능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경고가 반응을 보시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신피질 반응 기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fight, flight response라고 부르는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예를 들면은 손에 막 땀이 난다든지 호흡이나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또는 근긴장이 확대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항 단계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신체는 최적의 기능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적응하고 기능하게 됩니다. 이때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어떨까요? 좀 더 어떻게 더욱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소진 단계입니다. 소진 단계에서는 적응 기전이 쇠퇴하고 적응 호르몬도 굉장히 적어져요.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체 장기로 영향이 확대되게 되는 그런 단계이고,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대상자의 건강을 악화시켜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 GAS는 지금 얘기한 경고, 저항, 소진의 이 3단계로 진행되면서 환자의 반응이 이 심리 생리적인 연속선상에 어디쯤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적응적인 반응 양상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 양상의 이 연속선상에서 어느 쯤인가가 바로 대상자가 속하게 되는 그런 증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경고 저항 단계에서 회복 탄력성도 높이고 소진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떠한 간호 중재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스터를 보시면 너무 옛날 포스터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자, 한나와 그 자매들이라고 하는 1986년도 영화 작품인데요. 저도 이 학습을 위해서 여러 번 봤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세 자매가 나와서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한나의 전 남편인 미키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중에서도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르는 질병 불안 장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통, 그리고 본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이 안에서도 실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나 징후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아픈다든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숨이 가쁘다든지 이런 증상이요. 명백한 병리적인 소견은 없어요. 검사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병태 생리가 뚜렷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체 증상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크게 가족력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직계가족 중에 이런 신체 증상이나 관련 장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에게 발병 확률이 약 10에서 20%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쌍둥이 그 형제 자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이제 서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전환 장애의 측면에 있어서도 서로 같은 질환 병력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높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 있고, 또한 친인척 중에서도 같은 질환을 가질 환자 전환 장애에서요. 이런 환자가 있으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농후하고 또 공유된 어떠한 환경 또는 학습된 반응 이런 것까지도 함께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각 과민성입니다. 신체 증상장애 환자 중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신체 감각을 병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세한 심장 두근거림, 그 다음에 장애 움직임, 이런 것과 같은 흔한 감각도 위협적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자극과 반응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적절한 자극과 부적절한 자극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잘 구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감각을 과장해서 느끼게 되고 긴장과 불안 같은 것들을 더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악순환입니다. 자, 슬라이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과장된 감각인식, 이것들이 불안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체 감각에 불안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더 병적 감각을 더 경험하게 되죠. 더 예민해지고 하니까 아주 정상적인 자극과 반응도 구분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해석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감각을 증폭해서 다시 해석을 강화하는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가 계속적으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체 증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화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립토판 대사 이상인데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전구체입니다. 보통은 세로토닌으로 잘 전환이 되지만 스트레스나 염증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트립토판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치우치게 되면서 세로토닌의 어떠한 생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세로토닌은. 그 결과 통증 억제, 기분 조절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감각도 더 예민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A씨가 있다고 쳐봅시다.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된 A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두근거림, 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스트레스가 트립토판 대사를 바꾸고 세로토닌 가용성을 낮추면서 감각이 되게 과민해지고 불안이 강화된 그런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로토닌 엔돌핀 감소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제 결국은 세로토닌 감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세로토닌과 엔돌핀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직접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세로토닌과 엔돌핀은 통증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소하게 되면 같은 자극을
주어져도 더 아프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민통이 생기게 되고요. 신체 감각을 더욱더 어떻게 되냐? 위협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런 증상 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면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활동이 줄어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B씨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두통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뭐 근육통도 너무나 악화됐다라고 보면 수면과 운동 부족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서 통증 경험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돼서 불안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체 증상장애에 영향을 주는 정신사회적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키워드가 바로 감정 내재화입니다. 감정 내재화는 스트레스나 불안, 좌절 이런 것들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꾹꾹 눌러 담는 내면화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러한 방어 기전이 작동하면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시체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회의 전에도 갈등이 있어도 말을 굉장히 잘 안 하는 그런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A씨는 회의 전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설사하고 복통에 시달려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이런 내면화 시키면서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몸으로 표출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식적 조절 불가능입니다. 자, 이렇게 내재화된 감정과 신체화는 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어떠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이를 인지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인식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갈등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더 악화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변의 관심과 애정, 안정감 이런 것들을 신체 증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패턴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랑 친밀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말하지 못하는 어떤 딸 C씨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족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호흡곤란,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호흡곤란감을 호소해서 갈등이 좀 중단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1차적, 2차적 이득입니다. 자, 1차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증상으로 불안이나 갈등,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는 내부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관심, 돌봄, 회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외부적인 어떠한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체계가 증상 유지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전에 복통이 생기면 시험을 미루게 되고 그리고 가족이 특별히 챙겨주면 증상이 학습될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1차적, 2차적 이득이 모두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정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상이 증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체 증상 장애에서 자주 보이는 가족 역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양 역할입니다. 자, 가족 내에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높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신 떠맡아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희생양입니다. 실제 어떤 특정 구성원이 자신의 어떤 질병으로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킨 다음에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서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증상, 이 대상자의 증상이라고 하면 갈등을 좀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부모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갈등이 커질 때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를 들면은 김씨라고 봅시다. 김씨라고 하는 이 남학생은 복통과 구토를 계속 보여요. 그래서 학교를 조퇴합니다. 가족의 어떤 관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김씨라고 하는 김군에게 쏠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의 어떤 갈등 양상은 일시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군은 가족의 평형을 대신 떠맡는 이런 희생양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할학습입니다. 자, 이런 반응이 계속 지속되면, 반복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돌리게 돼요. 자신의 어떠한 질병, 증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를 돌리게 하고 또는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또 가족 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즉 갈등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불안 감소와 주변의 돌봄 배려 이런 것들 즉 1차적 이득과 2차적 이득이 강화물로서 계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학습 패턴 방향이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사 분담 얘기만 나오면은 어떤 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두통을 호소해서 대화가 이제 잠시 미뤄지게 됩니다. 가족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대신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너 머리 아파? 그럼 내가 오늘은 대신 설거지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증상이 문제 회피에 해당되는 어떤 수단으로서 계속적으로 더 강화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과거 경험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어떤 심각한 질병을 경험했을 때, 특히 생명 위협 사건이 있을 때, 그 이후에는 이런 질병 불안 장애와 신체감과 과민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아빠가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딸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혹시 나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과호흡과 공포 증상 여러 가지 어떠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더 심화되게 되는 걸 본인이 자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 역동 등을 통해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가 더 강화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학 및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텍스트에 보시면은 자, 현실 진료에서 원인 불명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냐? 병원 방문 환자 중에서 약 10에서 40%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종합병원 외래 초진 환자 중에서 약 11.5% 정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어떤 타 진료과에서 봤을 때 신체 증상 장애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에 어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이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특징 증상들을 좀 보시면 이 증상들은 지속적이고 만성화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결과 진단이나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계속적인 반복 검사 그리고 다기관의 어떤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관에서 잘 안 나오면 다음 기관으로 그 다음 기관으로 이런 식으로 다기관의 의료 쇼핑을 하게 되면서 의료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또 어떻게 될까요? 환자나 가족의 어떤 경제적, 정서적 부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M-5TR에 의하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증상 장애, Somatic Symptom Disorder, 질병 불안 장애, 그리고
기능적 신경학적 증상장애는 우리가 보통 전환장애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컨버전 디스오더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기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인, 가장성 장애, 이거를 인위성 장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달리 명시되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명시되지 않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 신체 증상 장애는 억압된 감정의 그런 신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주관적인 고통,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DSM-5TR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신체적 질병이 없는데도 1개 이상의 그런 신체적 증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6개월 이상 나타내는 경우를 신체 증상 장애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증상과 관련해서 보통 지속적으로 어떤 과도한 생각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나 증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나 건강 염려에 대해서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그런 행동 양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높은 수준의 불안,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흉통과 위장 불편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내과에 가서 검사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신체 증상 장애일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흉통이라든지 피로감 또는 불면증, 복통, 저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과거에는 히스테리나 브리케 증후군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자, 유병에 해당되는 유병률을 좀 보시면 실제 10대 후반에서 굉장히 호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성인의 경우에서는 보통 5에서 7% 정도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성과 남성 중에는 여성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지나치게 이런 대상자들은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최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고통의 방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대상자 중에서 가족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물론 통증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통이나 무기력함, 땀, 얼굴 화끈거림, 오심구토, 복부팽만과 같은 소화기계 어떤 증상, 또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이런 것과 같은 순환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숨막힘 이런 것과 같은 호흡성에 해당되는 어떤 호흡기계적인 어떤 증상, 생리불순이나 성기능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들의 방어 기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대부분은 억압과 퇴행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체 증상 장애의 대표적인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손땡땡 씨예요. 이분은 30세시고 여성이시고 기혼이시면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까지 같이 가지고 계시겠죠? 산부인과 의사가 리퍼한 경우인데요. 너무 우울해요, 대상자가. 약 먹고 자살할 가능성도 있고 부인과적인 어떤 활동성 질환은 나타나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병원 올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고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는 그런 대상자이고요. 10대부터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10대부터 건강에 해당되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리기간에는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고 생리기간도 굉장히 불규칙해요. 부인과 정밀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의 경련이나 지속되는 편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통제 처방을 그래서 자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식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병력 때문에 흥분하면은 숨이 곧잘 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장 발작이 올 것 같은 가슴 통증이 자주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호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과에서도 뭐 심전도나 홀터, 24시간 홀터 같은 그런 검사를 하겠죠. 그런 검사 결과에도 다 정상으로 떠 있더라. 그리고 또한 어떤 소화기계에 해당되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위부 팽만감, 그다음 식욕상실. 그래서 나우센 보미팅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일매일 호소를 거의 대부분 하고 이제 끝내는 식욕상실까지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장 검사 결과를 해봐도 특이적인 어떠한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리평가 결과를 해봤더니 지난 4년간 우울감이 있었고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와 갈등이 항상 존재를 했었고 25세 초혼도 실패해서 28세에 지금 재혼한 상태였으며 자녀는 없고 6개월 동안 성관계도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 표현이 미숙하고 불안이나 적개심, 분노 등의 어떤 감정이 불쑥불쑥 자주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몸이 아파서 얻게 되는 2차적인 이득을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경향성을 가지더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들을 봤을 때 보통 한 개 이상 신체 증상이 고통과 기능 장애를 유발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복통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쵸? 그리고 또 아까 있었던 예를 들면 가슴 통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 위부 팽만감, 식욕 부진, 식욕 상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리불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량 어떤 출혈 느낌, 아까 얘기했던 흉통, 두근거림 이런 것들도 다 있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죠. 일상 기능과 관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직장 갈등과 또는 성관계 회피와 같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증상과 관련된 과도한 생각과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보면은 불균형한 어떠한 우려,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지속적인 염려, 그리고 검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심전도, 위장 검사, 이런 진통제 처방도 자주 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병원 올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고불안이 있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여러 개의 과들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다라는 그런 증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증상 상태의 어떤 지속성, 통상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이랬는데 10대부터 계속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6개월 이상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체 증상 장애를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체 증상의 원인에 대해 병식이 있다. 두 번째, 신체 증상에 대해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3번, 일반적인 의학적 치료로 호전되므로 약물에 의존한다. 4번, 심리적인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여성에게 많다. 5번, 사회활동으로부터 멀어지는 65세 이후 노인 인구에게 흔하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 정답을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신체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은 병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을 여러 진료과들을 돌아다니면서 신체 증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확인받고자 검사를 많이 한다고 했었죠. 신체 증상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으면은 왜 병원에 가서 그 많은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 신체 증상에 대해서 너무나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듦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에너지와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학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습니다. 시민성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4번, 심리적인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호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으로부터 멀어진 65세 이후 노인 인구에게 흔하기보다는 보통 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20대에서 40대가 많은데 10대에도 10대 후반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그런 유병률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신체 증상은 꾀병이다. 두 번째, 의식적인 갈등 해소 방법이다. 세 번째, 신체 증상 해결을 위해 정신과를 찾는다. 네 번째, 기질적 원인에 의해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다섯 번째, 1차 이득은 불안 감소, 2차 이득은 관심 유도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정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대상자들은 실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화라고 얘기를 하죠. 신체화 증상이 실제 나타나고요. 의식적인 갈등 해소 방법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무의식적인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 증상 해결을 위해서 처음부터 정신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 진료과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뭐 예를 들면 나우지아 보미팅이 있다 그러면 소화기내과 같은 데를 많이 가겠죠. 기질적 원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 가서 검사를 해봐도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검사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죠? 정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의사의 권위에 의해서 리퍼되는 경우가 있죠. 정신과로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인데 1차 이득은 본인에 대한 불안 감소를 위해서 2차 이득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